안녕하십니까. 저는 체육학과 4학년 차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원격교육지원센터 학생 강좌로 축구의 미래를 바꾸다 AI와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축구가 예전에는 이제 감에 의존하는 스포츠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AI와 빅데이터라는 분야를 가지고 많이 프로그램이 바뀌고 있는데요. 주제로는 이제 데이터는 어떻게 그라운드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데이터가 이제 축구에 적용되는 방식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자면 축구는 감, 이제 겉필링이라는 영역에서 데이터의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선수를 스카우팅 한다거나 전술을 분석할 때 주관적 판단이 어떤 기본적인 스탠스가 됐다면 현재는 이제 AI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 축구의 피지컬 분야라든지 뭐 경기력 분야, 심리 분야에 있어서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알아볼 내용은 AI와 빅데이터가 왜 축구에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축구의 경기력, 본질적인 이유,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좀 근거 자료로서 데이터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용인대학교 축구부에서 2년 정도 전력 분석 업무를 지원을 했고요. 국가대표팀에 이제 언더 13세 그리고 언더 15세까지 대표팀에 소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해서 공단 같은 이제 여러 영상 분석 및 지도자 교육을 들으며 자격사항이나 뭐 교육사항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라파 베니테즈라는 축구계 레전드 같은 감독이 이제 방한을 했을 때 교육을 듣고 기념 사진 찍은 건데 그거 한번 프로필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1학기와 2학기에서 스포츠 경기 분석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뭐 경기 분석이라는 걸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뭐 경기 컷 편집을 한다거나 어떤 그래픽 그리고 촬영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좀 분석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가 뭐 AI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 챗GPT라는 게 출시된 지 3년 됐고 현재는 사실 이 GPT라는 개념이 당연히 업무에 있어서 너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죠. 저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지금처럼 우리가 다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그리고 길거리를 다녀도 다 휴대폰을 보면서 그런 광경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GPT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이 AI 에이전트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정말 당연하게 되는, 그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좀 발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사실 GPT를 활용을 하면은 그때는 오류도 많고 정보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뭐 제목에서 보듯이 김대리의 하루를 바꿨다라는 것처럼 이제 일상이나 업무에 이 AI가 너무 당연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불과 3년 만에, 그리고 사실 어떤 기하급수적인 발전 속도로는 거의 2024년도부터 1년 만에 거의 예측 불가하게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축구에도 이 AI가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술 분석, 스카우트, PD까지 좀 여러 역할을 맡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 기반의 스카우트, 무인 중계, SNS에 영상이 업로드 되는 것까지 AI가 축구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침투하고 적용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10월 18일 날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 그래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피나는 연습만이 전부다. 이게 체육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냥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해서 이 AI를 활용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이제 좀 더 중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가 미치는 파급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사례들을 이제 기사로서 좀 갖고 온 건데요. 이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라는 것이 유소년 단계 레벨에서는 제일 큰 대회입니다. 근데 이 대회 자체를 AI가 전부 생중계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리그에서도
이제 중계하는데 쿠팡 플레이가 지금 독점 중계하고 있죠. K리그를. 근데 여기서도 AI가 도입되었고요. 이제는 그 경기 영상 촬영뿐만 아니라 캐스터조차 이제 AI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제 11월 4일자인데 춘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AI 캐스터를 활용해서 중계를 하는 거기까지 이제 기술력이 파급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프로리그 선수 레벨 단계는 분명하고 생활체육까지도 이제 AI 중계가 전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화랑대기 경기 영상을 좀 가져온 건데요. 뭐 보시면 이제 어떤 카메라의 무빙 같은 것도 되게 부드럽고 정확히 중앙에 담고 주민 줌아웃 같은 경우도 되게 깔끔하게 됐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가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편에도 이제 열리고 있거든요. 이게 동시에 막 7경기, 8경기 이렇게 경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동시에 열리는 경기를 다 촬영하려면 7명, 8명이 동시에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인력에 대한 비용, 그리고 그런 장비, 이런 것들이 AI가 들어오면서 거의 10분의 1, 그 이상으로 이제 가격이 저렴해지고, 그리고 사실 이 촬영하는 게 되게 고된 업무인데 이게 AI가 해주면서 되게 경기를 편하게 이제 중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원래는 뭐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AI 기술이 조금 안 좋을 때는 뭐 공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카메라 무빙이 갑자기 벗어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술력 자체가 워낙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높은 퀄리티의 영상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AI가 중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계를 할 수 있는 촬영된 영상을 편집 그리고 데이터까지 뽑아내는 걸 이제는 전부 AI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에서 이제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 뭐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AI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런 회사들이 AI를 활용해서 이제 원래는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 하나하나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패스했다면 패스한 거 경기 보고 이제 기록하는 시기였는데 이젠 AI가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경기 뭐 한 3시간 지나면 몇십만 개, 몇백만 개의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뽑아내는 그런 어떤 경지까지 이제 도달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 그리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까지 다 사람의 손을 거쳤다면 지금은 다 AI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의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술 분석까지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리버풀에서 이제 코너킥 전술을 태틱 AI라고 발명을 해서 그 AI를 통해서 이제 코너킥 전술을 짜고 했는데 이제는 실제 경기 전술 자체도 GPT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라 하면 그 조언을 받아서 적용하는 사례가 또 나오곤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여자 축구 선수 중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지소연 선수가 그 팀의 감독이 GPT한테 우리 팀의 전술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제 묻고 거기서 나온 답변을 그대로 실제 경기에 적용했다고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요. 이게 살짝 논란이 되긴 했지만 사실 이제 워낙 이 빠른 속도로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1년 뒤, 2년 뒤에는 사실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AI의 진짜 그 빅데이터에 기반한 판단들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는 시대가 냉정하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분석관이 원래는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인력이었는데 이제는 분석관의 업무를 다 AI가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관들의 업무가 AI로 전부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될 수 있는 실정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AI는 빅데이터랑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가장 핫한 키워드가 AI인데요. 사실 22년도에 출시했지만 그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I들, 챗GPT, 제미나이, 퍼블렉시티 같은 것들이 기술력이 적었다면 이제는 24년도 작년 기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AI를 사실 발전을 시키려면 기계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빅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 이 AI한테 어떤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늘어나니까 기술력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이제 프로세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양이 약 5천억 건으로 해서 뭐 위키피디아 도서 데이터 같은 걸 학습하고요. GPT-4의 데이터 양이 7배, 8배 많은 수니까 3조 5천억 건 뭐 그 이상이 되는 거고 지금 5 최근에 이제 5.1까지 나왔죠. 훨씬 많은 데이터 양을 학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양이
언제부터 늘었냐? 2010년도부터 이 데이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의 그래프인데요. 굉장히 갑자기 지수함수처럼 늘어나는 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이 2010년도 이후로 갑자기 급증했고 지금 현재까지 한 163 제타바이트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데이터의 단위가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의 단위라면 그 이상 테라바이트, 뭐 그 위에 페타바이트, 그리고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뭐 이런 식인데요. 어쨌든 굉장히 뭐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단위의 데이터들이 현재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더 크게 늘어날 거고요. 그럼 이 데이터의 양이 2010년 이후로 왜 급증했냐 하면은 사실 현대 스마트폰에 이제 개념이 등장한 게 제일 큽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가장 유명한 이제 현대 스마트폰의 등장이 아이폰이죠. 이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이전에는 뭐 전화, 문자 이런 통신 기구였다면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좀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된 데이터들이 저장이 가능하고 좀 훨씬 먼 세계까지 이제 공유가 가능해진 거죠. 그 범위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의 개념이 등장한 것, 그리고 데이터 저장 장치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Historical Price of Computer Storage 그래프인데요. 뭐 이런 워낙 정보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런 그래프들을 만들어 놨는데 뭐 1956년 이후부터 데이터 저장 장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한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위가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를 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2007년도 기사인데 2년 전만 해도 20만 원이라는 거죠. 1기가 USB가. 그러니까 2005년 기준으로 1기가 USB가 20만 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2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저때 이제 좀 기억이 많이 나서 이제 당시에 플로피 디스크도 일부 사용을 했었고요. 진짜 512메가바이트 요 정도. 그리고 1기가 USB, 4기가, 16기가 정도면 조금 컸던 건데 요새는 뭐 휴대폰만 하더라도 뭐 256기가, 512기가 뭐 이런 식의 단위가 되어버리니까 이 저장 장치의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그 기술력이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게 17년, 18년 전인데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20만 원인데 지금 1기가 USB가 뭐 사실 줘도 안 갔죠. 워낙 그 가격에 뭐 가격도 의미가 없고 사실 1기가에 담을 수 있는 그 데이터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상도 그렇고 높은 퀄리티의 화질을 갖거나 그런 사진들이 1기가 훨씬 이상의 저장 장치가 있어야 담기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진짜 1테라 정도는 기본으로 돼야 뭐 외장하드도 사용하고 USB도 512기가 막 256기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런 데이터의 공유 그리고 데이터를 생산하는 거죠. 모두가 뭐 블로그에 글도 쓰고 카톡, 인스타 이런 모든 데이터를 생산하고 또 소비하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저장 장치의 비용이 급락했습니다. 앞서 봤듯이.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클라우드 시스템, 뭐 네이버 마이박스 그리고 아마존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 온라인으로 이런 데이터 저장과 공유가 가능해진 거죠. 이런 데이터 양이 폭발을 하면서 뭐 스마트폰, SNS, IoT 기기에서 생성되고 축구 경기에서도 이제 이 수백만 데이터를 원래 사람이 다 추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았었는데 이젠 이걸 저장이 가능하고 공유가 가능하니까 이걸 AI의 학습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AI의 발전이 가속화가 됐다. 어떤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그 정확도가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 데이터 분석 및 AI가 활용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AI를 기반으로 경기 결과도 예측이 가능한 모델들이 많이 나왔고요. 실시간 분석이 많이 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선 뭐 이러이러한 선택지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이 가능해진 거죠. 이게 어떤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그리고 분석관이 위에서 보면서 실시간으로 그냥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를 했다면 이제는 그걸 AI가 좀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각화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법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면 뭐 히트맵, 레이더 차트 어떤 차트를 쓰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어떤 관점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예전에는 뭐 패스 성공률, 뭐 슈팅 개수 이런 식으로 한정이 됐다면
지금은 뭐 XG, 라인 브레이크, 볼 프로그레션과 같은 고급 지표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스타일에 따른 뭐 지표의 가중치를 넣을 수도 있고요. 역할별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도 만들 수 있고, 개별 지표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이 고급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고급 데이터가 이제 XG 값입니다. 그래서 이 XG 값이라는 게 어떤 슈팅을 때렸을 때 그게 골로서 성공이 될 수 있는 가치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XG 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골을 얼마나 넣느냐, 그거 뭐 슈팅 대비해서 골을 얼마나 넣느냐. 근데 사실 이게 페널티킥을 하나 넣는 거랑 뭐 손흥민처럼 엄청 가마차기를 잘 해서 넣는 거랑 똑같은 숫자로 봤을 땐 1이란 말이죠. 근데 이 슈팅의 가치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실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평가할 수 없었다면, 어떤 주관적 판단에 그쳤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선수의 가치 그리고 팀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이 데이터들의 조합 그리고 고급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XG 값, XA, 필드 틸트라고 해서 뭐 우리가 상대 골대로 전진하는데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런 공격 지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 원래는 슈팅이나 그런 걸 뭐 슈팅 지점 좌표 그리고 골문과의 거리, 각도, 뭐 이런 연결 상태들을, 패스를 내가 받았을 때 볼의 구질 잘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모든 슈팅 데이터들을 다 학습을 해서, 몇백만 개의 슈팅 데이터죠. 이런 거를 학습을 해서 얘가 이때 때렸을 때 이 슈팅이 골로 연결될 확률이 뭐 0.1골이다, 0.2골이다. 한 골이면은 무조건 넣었어야 되는 골이죠. 그런 것들을 다 합산을 했을 때 7.1골이었는데 실제로 손흥민은 12골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선수가 7.1골만 넣으면 본인이 때린 슈팅에서 그냥 넣을 만큼 넣은 건데, 그 이상을 넣었다는 건 어려운 골들도 많이 넣었다, 넣기 힘든 골들인데 많이 넣었다. 그럼 이 선수의 가치, 슈팅력 뭐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XG 값이 가장 대표적인 고급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뭐 이제 키패스랑 결합을 해서 이 XY 함수축을 보게 되면 모드리치 같은 선수, 제일 우측 상단에 있는 그런 선수들이 패스의 퀄리티가 되게 좋고 잘하는 선수들이다. 왜냐면 키패스가 얼마나 효과적인 패스를 했느냐에 대한 카운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패스 성공률은 굉장히 높은데 이제 키패스가 별로 없었다는 건 그렇게 좀 가치 있는 패스를 많이 못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패킹 데이터라고 해서 이 패스가 성공했는데 얼마나 많은 선수를 지나쳐 갔느냐, 방금 첫 번째 장면에서 봤던 기성용 선수의 패스와 같은 것들, 그리고 라인 브레이크라 해서 이 패스가 얼마나 많은 라인을 통과했냐, 그리고 볼 프로그레션, 볼을 얼마나 많이 전진시켰냐, 이 패스가 뭐 그런 이제 가중치들을 좀 접합한 데이터들을 보다 보니까 이 패스에 대한 가치들도 재창출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최근에 좀 많이 신선함을 가지고 오게 된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가 왜 부족할까? 월드컵에서 성과를 잘 내지 못할까? 물론 뭐 16강도 가고 했지만 아시안컵에서도 항상 우승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선수단의 퀄리티는 되게 좋은데 왜 못할까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굉장히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탑10 국가, 뭐 독일, 브라질 그런 팀들과 비교했을 때 하이 인텐시티 러닝이나 뭐 스프린팅 같은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반면 볼을 전진시키는 거, 볼 프로그레션, 라인 브레이크 뭐 이런 것들이 패스 성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 성공률도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인데 이것도 떨어지고 그런 고급 지표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다. 근데 이게 아시아 팀들이랑도 비교를 해봤는데 아시아 팀들이랑도 비교했을 때 굉장히 하위권에 속하는 그런 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많이 뛰는데 전진을 못 시키는 거죠, 볼을. 그러니까 뒤에서 돌리다가 킥 때려놓으면 선수가 빨리 달려가서 볼을 잡아서 성공시켰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상대의 수비가 그런 걸 판단을 잘해서 막혔다. 그럼 그냥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볼을 전진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축구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되게 높아졌는데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어떤 퀄리티의 데이터는 되게 비공개적이고 그리고 당연히 유료로 활용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AI 기술에 대한 값어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무료로 데이터를 좀
모아놓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FBREF라는 사이트가 있고 소파스코어 같은 이제 해외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수집 사이트가 있는데요. K리그 같은 국내 선수들도 일부 있고요. 제한적이긴 한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수집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도 통계학적으로 좀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우선은 처음에 둘러보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그럼 해석할 것이냐, 이건 제일 제 기준에서 좋았던 건 링크드인이라는 이제 구직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외국 분들이 한국 분들도 있고요. 구직을 하면서 나는 풋볼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좀 포트폴리오로 보여주기 위해서 연관 검색어로 풋볼 아날리시스, 풋볼 데이터 같은 거를 검색을 하면은 제가 이전에 보였던 자료들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과나 시각화한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좀 이어지는 건데, 분석관이 AI가 대체하면 없어질까? 근데 저는 이제 국내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직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좀 더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몇십만 개, 몇백만 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왜냐하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각 코치마다 다른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사실 사람들마다 다른 견해를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선별할 수 있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각화해서 해석할 수 있는 시각화 자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갖추면 사실 분석관이 아니라 코치로서 제 생각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AI와 데이터에 대한 공부, 그리고 축구도 아무래도 직접 몸으로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코치 자격증을 따기 위해 뭐 운동도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 분석관보다는 이제 코치의 개념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전의 강의나 제가 말씀을 주로 드렸던 건 영상에 대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성적 분석에 맞춰서 영상에 대한 편집, 그리고 시각화하는 능력, 영상 시각화, 그러니까 뭐 어떤 효과를 넣고 이런 건데, 이제는 사실 그런 영상 자체가 알아서 컷 편집이 되고 알아서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그런 데이터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뭐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을 좀 구조나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태블로 같은 이제 시각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활용,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이해, 더 들어가면 통계학에 대한 이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데이터가 축구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실기 능력도 받쳐주는 게 앞으로는 좀 더 이런 AI와 데이터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AI와 데이터가 좀 발전한 과정, 그리고 이게 축구에 접목되는 흐름까지 좀 알아봤고요. 사실 최근 1년 사이에 많은 이제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도 또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에 대비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이 제 생각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 강의 2강과 지금까지의 강의를 합하면 분석의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의들을 확인하면서 분석에 대한 조금 인사이트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실 나오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제 뭐 기사를 찾아본다거나 그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뭐 도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자료를 공유해 드린다거나 뭐 이런 인사이트를 공유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